자, 오늘의 주제는 환절기 앵무새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뭐 대단하게 어려운 주제까지는 아닙니다만, 환절기를 맞이하여 적지 않은 앵무새 애호가 사육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동시에 관심을 갖고 다소 염려하기도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지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이 집사라는 말이 참 혀에 익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아저씨의 표현으로 사육자 또는 애호가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앵무새를 기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신 분들 한 17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현재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 그 다음에 그 앵무새의 원서식지를 한번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앵무새, 그리고 그 앵무새의, 네, 반갑습니다. 해피패런님. 원서식지를 한번 적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를 토대로 앞으로 1시간 가까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떤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제가 오늘 이제 환경부 담당 사무관님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분이 일주일 전에도 목소리가 안 좋더니 오늘도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네. 환절기가 되면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흡기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이유 속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내용에 정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해피페로님은 어떤 종을 기르시길래 브라질, 아프리카, 중남미, 이건 브라질, 아프리카 막 서로 다른데, 네,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네, 도하님도 감기에 오락가락 하시는군요. 자, 어떤 종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 이름 말씀 주시면 제가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피페로님 같은 경우에는. 자, 사람들이 보통 환절기에 감기라고 하는 이른바 호흡기 쪽의 불편함이나 또는 감염으로 인한 염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 이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몸, 동물의 몸은, 생물의 몸은 항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극이 없다면 원래의 아주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불안정성을 몸은 다시 원래의 스테이블한 스테이지로 끌고 가려는, 스테이블 스테이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긋나는, 원래의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건 우리가 보통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몸이 좀 불편하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그런 과정에 이런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좀 더 커져요. 이를테면 습도가 갑자기 떨어져요. 온도의 격차가 갑자기 커져요. 10도 이상, 15도 이상 차이가 나요. 일교차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호흡기 계통이 보통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호흡기 계통이 대기, 즉 공기하고 맞닥뜨리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박사님? 그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피부가 제일 먼저 닿잖아요. 호흡기는 그래도 최소한 살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피부는 가장 겉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인 피부의 구조와 호흡기나 내장기관에 있는 점막의 구조적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안에 약간 실 같은 게 있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페럴렛, 투데이 짱님은 페럴렛을 기르시군요. 포르푸스고, 포르푸스는 네. 참고로 포르푸스는 워낙 종이 많아서 한 9종 정도가 있는데, 아마도 기르고 계신 지금 에콰도르 서부, 페루 북서부를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퍼시픽 페럴렛을, 그러니까 페럴렛 콜레스틸, 포르푸스 콜레스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니오, 그린치 코니오, 네, 브라질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입 안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세포들이 밤이 지나면서 죽어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약간 더러운 얘기, 하지만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대변을 봤을 때 그 대변을 말리면 그 대변을 말렸을 때 있는 구성 성분을 따져보면 3분의 1이 음식물 찌꺼기고요. 3분의 1이 박테리아고요. 3분의 1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장의 내벽, 점막세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점막은 아주 취약한 조직이고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져요. 반면 우리 피부는 일반 진피, 상피는 그 정도로까지 빨리 교환이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강성이 있어요. 한번 만들어진 세포벽, 세포막은. 즉 무슨 얘기냐? 호흡기라고 하는 것은 외기의 조건 변화에 매우 취약하고요. 그런 것들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을 깨트리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면 그 물리적인 충격에서 끝나면 좋은데 물리적인 충격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물학적인 침범으로 들어가요. 생물학적인 침범은 무엇이냐? 이 대기 중에는 공중낙하균 또는 공중부양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세균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세균만 해도 수백억, 수조 개의 세균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 세균들은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호흡기를 통해서 들락날락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침입을 막아주죠. 하지만 온도가 급격히 오르내리고 동시에 습도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시점이 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점막을 지켜주고 있던 면역계통, 면역세포들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른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감기에 걸리죠. 왜 자꾸 사람 얘기만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앵무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 사람 얘기만 해요? 우리는 의학이 있어요. 한의학도 있고 치의학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일단 제외하고 의학이 있고 수의학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수의학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드라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마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마의? 네, 갈라 코카트 그리스님 계시고요. 카사데 호이는 그다음에 아라틴과 아가포르니스. 네, 좋습니다. 오리엔탈 프리피존은 피전이군요. 네. 아마존 오크레스팔라. 네. 아마존은 아우로빨리았다. 다들 이제는 영명이 아니고 학명으로 적어주는군요. 그 마의가 원래는 정말로 말을 진료하는 요즘 맥락으로 따지면 수의사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임금을 진료하는 사람 의사 중에 최고봉이 되죠. 참고로 수의계에서는 사람 의사를 인의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진료하지만 너는 사람을 진료한다. 즉 같은 의사다. 맞습니다. 같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물이죠. 우리가 식물은 아니잖아요. 더 신도 아니고 우리가 무생물도 아니고. 우리 이제 좀 더 레디컬한 측면에서는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래건 저래건 인간과 동물이라고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칭했을 때 그 둘의 생물학적 구성 요소나 작동 방식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설을 길게 했냐 하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한 20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옛날 것만 끌고 나오나요? 제가 드라마나 TV를 안 보다 보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TV 보는 시간이 한 1시간 이내인 것 같아서 최근에 입력된 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프면 앵무새 나도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10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길게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앵무새에 대한 오해 중에서 우리가 환절기 또는 겨울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앵무새는 열대조류이다. 따라서 뜨끈뜨끈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앵무새는 열대조류니까 뜨끈뜨끈하게 해줘야 된다. 뜨끈뜨끈하게 한다는 얘기는 저 어디 사우나에 집어넣고 푹푹 삶으라는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앵무새는 대부분의 앵무종이
적대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적도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역에 서식하고요. 적도부터 멀리 떨어진 북회기선을 넘어가는 지역에는 현존하는 앵무새의 야생개체군, 원루 서식지에 살고 있는 야생개체군이 없습니다. 또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반구 지역에는 꽤나 폭넓게 서식하고요. 우리가 보통 덥다고 알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그 다음에 호주의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생각보다 추운 지역입니다. 분명히 겨울이 존재하고요. 남미의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 또는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도 옵니다. 눈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즉 추운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앵무새가 열대 지역에 서식하지만 모든 앵무새가 다 이른바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극지방과 멀지 않은 곳에 서식하는 앵무새도 있습니다. 따라서 앵무새가 추위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위라고 하는 것이 앵무새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5도 정도가 일반적인 열대 지역의 평균 온도, 연평균 온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 위로 20도가 올라가는 상황과 그 밑으로 20도가 내려가는 상황을 비교하면 천천히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전자가 항상 후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앵무새는 기온이 40도를 상회하게 되면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햇볕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가 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고체온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꽁꽁 싸매려고 하세요. 얼마나 히팅을 많이 하는지를 가지고 서로 겨루세요.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SNS에 보시면 내가 앵무새를 위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경쟁하세요. 사우나를 만들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온도가 높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겨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그렇게 껴입지 않고 지내는 보통의 실내 공간이라면 대부분의 앵무새에게는 별도의 히팅이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앵무새가 필요에 따라서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거나 선선하게 보낼 수 있는 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방문을 달아가지고 뭐 보일러를 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앵무새를 기르는 모든 케이지는 아무리 집안에서 풀어놓고 기른다 할지라도 밤에는 케이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케이지는 위아래로 높은 수직형보다는 좌우로 넓은 형태의 수평형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수평형의 한쪽에다가 히팅 램프를 켜주거나 아니면 히터를 부착해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핫존과 쿨존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아마존은 이제 제가 답변은 뒤쪽에서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제 환절기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앵무새를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그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도 온도지만 집안이 얼어서 꽝꽝 터질 일은 없잖아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습도 관리 그리고 먼지 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40에서 45% 정도로 봐요. 그리고 70%가 넘어가면 불편을 또 느끼기 시작해요. 가장 좋은 것은 45%에서 65% 사이의 레인지예요. 습도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렸어요. 점막의 습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호흡기 쪽에는 전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막은 말 그대로 아주 얇은 형태의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수분이 쉽게 증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기의 습도가 너무 낮아서 습도가 쉽게 증발해버리면 이른바 습윤도가 떨어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려고 하는 세균들을 막아내는 방어력에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점막에는 점액질이 있고 그 점액질들이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포집해서 씻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심하면 가래나 콧물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너무 건조하면 그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감염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습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먼지의 관리예요. 우리가 실내에서 겨울에 추우면 보통 어때요? 창문을 잘 안 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몸, 옷 같은 곳에서 온갖 먼지, 몸에서는 각질이 떨어지겠죠. 우리는 피부가 계속해서 천천히 죽고 새로운 피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경우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세포의 구성이 달라요. 왜? 세포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미.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그럼 세포들은 어디로 가요? 각질의 형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각질은 매우 가벼워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뭉게구름처럼 다시 퍼올라서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날아서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의 호흡기로만 들어갑니까? 앵무새의 호흡기로도 들어가죠. 또한 앵무새는 날갯짓을 하는 과정에서 깃털과 깃털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더 더스트라고 하는 아주 미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이 발생해요. 마이크론 단위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호흡기와 앵무새의 호흡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겨울철 매우 중요한 것은 가장 건강하게 앵무새를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적절한 환기, 습도 관리, 그리고 온도는 단순하게 그냥 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곳과 따뜻한 곳을 나누어서 원하는 개체에 따라서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환경 관리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 주고 계시는데 적외선 램프 말씀도 나오시고 그런데 천천히 제가 뒤쪽에서 몰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쫙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역 체계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절기에 환경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하면은 이제 뭐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스타쿠스에서 나온 칼슘 그리파인하고 그 옆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소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레인, 곡류를 많이 먹는 종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릇이고 더불어서 성장기에 있거나 아니면 알을 낳고 있거나 또는 깃털, 환우 단계에 있는 개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제 우측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스타쿠스에서 만들어낸 비타민 미네랄 복합 제제이고 환절기에 특히 중요한 제품들입니다. 대포장도 있고 소포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낼 건데요. 그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두 분께는 요 제품들을 별도로 선물로 우송해 드릴 터이니 참고하십시오.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절기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환절기 영양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면역 체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면역 체계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려져 있는 총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철학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역 체계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감염원들을 막아내는 일종의 우리 몸의 수호신 방어 체계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미사일을 주고받고 뭐 전면전으로 들어가네 만에 지상군을 파병하네 만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체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공중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거기서 물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막아낼 때 그 아이언돔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면역 체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팩터를 보자면 하나는 영양이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하시는데 수많은 연구 논문에 의해서 입증된 바가 있어.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특정한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들이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면역 체계가 움직이기 위해선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라든지 또는 면역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영양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량 원소, 비타민과 같은 것들,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제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환절기에는 평소보다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량, 칼로리의 총량을 10에서 15% 정도 높여주는 조치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성장 단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싹티온 씨앗, 그다음에 채소, 베리류를 포함하여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다양한 과일류 등을 전체적으로 증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마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다른 맥락인 것 같지만 동시에 환절기 언급을 하면서 꼭 이야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환우, 통상 몰팅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몰팅이 뭔가요? 환우가 뭔가요? 네, 깃털갈이라고 이제 조선말로,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새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봄과 가을에 걸쳐서 깃털이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순서에 맞춰서 빠지고 새로 납니다.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생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나 또는 참새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까마귀 같은 새들을 봤을 때 한쪽 날개에 깃털이 일부 빠져 있거나 또는 꽁지깃이 일부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에 의해서 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과정에서 깃털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몸 곳곳에 그런 깃털의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환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환우는 왜 발생하냐라고 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 한번 나면 계속해서 자라요. 따로 뽑아지지 않고 특정한 길이까지 자라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라요. 근데 머리카락이 아닌 눈썹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썹은 특정한 길이까지만 자라나고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휴지기를 거쳐서 새로 자라나요. 왜 그럴까요? 눈썹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역할이 끝난 눈썹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뽑아버리고 스스로 떨어져 탈락하도록 하고 새로운 눈썹을 만들어낸 겁니다. 새에 있어서, 조류에 있어서 앵무새를 포함해서 깃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깃털은 체온을 보호하고요. 동시에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카모플라주를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 비행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포유류, 조류, 즉 고등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극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박쥐도 가능하잖아요. 네, 박쥐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비행의 거리나 복잡성에 있어서 또는 능력에 있어서 조류를 쫓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조류라고 하는 종물이 지금과 같이 지구상에서 엄청난 규모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매우 중요한 무기이자 자원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비행하는 과정에서 깃털들끼리 계속해서 부딪혀요.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에 의해서 열화되고 마모돼요. 그럼 한 번 난 깃털을 평생 동안 쓸 수 있냐? 쓸 수 없다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시기가 되면 낡은 깃털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깃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우예요. 이 환우는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 네, 봄과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듣고 계셨습니까? 참고로 앞쪽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어요. 앵무새의 체온은 최저 몇 도, 최고 몇 도일까요? 건강한 정상적인 앵무새의 체온은 최저 몇 도, 최고 몇 도일까요? 답글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달아주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분에게 지금 보시는 비타민 미네랄 100g짜리 신제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꼭 주소는 저희 운영진하고 말씀 나누시기 바라고요. 자, 나오고 있습니다. 23에서 29도, 23에서 29도는 죽은 앵무새입니다. 네. 지금 38에서 42도 아주 근접했는데, 38에서 42도 아주 근접했는데, 자, 39에서 42도
아주 근접했고, 네, 제가 봤을 땐 39에서 42도를 정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상 문헌에서는 39도에서 43도, 이건 섭씨입니다. 섭씨 39도에서 43도를 정상 체온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에 대해서는 해피페러님이 맞추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직 질문 퀴즈가 하나 더 남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몰팅이라고 하는, 즉 환우라고 하는 것이 보통 봄과 가을, 즉 환절기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환절기는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깃가리가 진행되는 것이 기온 변화로 인한 개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 체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니까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깃털이 빠지고 새어나는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어마어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인터오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문제들인데,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 깃털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절기에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관리를 위해서도 주의해야 되지만, 환우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악화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적절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깃털의 생성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영양제들을 공급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새벽 3시까지 파티를 연달아 3일 동안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영양제 위에도 당연히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평소보다 더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이제 많이 주고 계시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칙이에요. 영어로는 rule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은 law는 아니고 rule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법칙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한글로. 어떠한 학자의 이름을 딴 법칙입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사막 지역 또는 열대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체구가 작아지고요. 반면에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체구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자, 이미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답변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체구의 경향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학자에 따르면 극지방으로 갈수록 체적 대비 체면적을 줄여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고온인 열대지방이나 사막 지역으로 갈수록 체적 대비 체표면적을 줄여서 열의 방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 네, 영님, 0423님, 제일 먼저 답변 주셨습니다. 베르그만의 법칙. 아이고, 좋으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생물학이 전공이십니까, 원래? 네. 답변 잘 주셔서 020423님에게 두 번째 페스타쿠스 비타민 미네랄 100g짜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춰주신 전지영님, 조금 늦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분발하셔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30여 분 정도 되는 참여자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요. 위쪽에 올려주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들어가 보면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브라질에 사는 코니오 말씀 주셨고, 갈라코카투 호주 산이라고 말씀 주셨고, 아, 네, 뒤쪽에 프리스타코스 펠렛이 많이 있습니다.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절기에, 지금 이제 스타 요니님입니다. 환절기에 앵무새가 감기에 걸리거나 하는 등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동물병원을 가기 전에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그냥 약을 먹고 버티기도 하고, 쌍화탕을 먹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소주에다가, 고추장, 이런, 일반적으로 감기는 앵무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박테리아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는 사실은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것이 RNA 기반이냐 DNA 기반이냐 등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의 감염, 생존, 기타 신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 유발과 관련하여서는. 그럼 이제 우리가 앵무새가 컨디션 안 좋아지는 콧물이 흐른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 동물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제일 좋은 것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인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어렵고 통상은 대증요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증요법은 뭡니까? 네, 통증을 낮춰주고 증상에 대응한다 해서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그럼 통증을 줄여주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고 수액을 보충해주고 그런 조치들을 해요. 그럼 이런 조치들이 감기라고 하는 즉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치료하냐? 치료하지는 못해요. 다만 치료의 과정에서 수반하는 부가적인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부가적인 문제들을 줄여줘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럼 치료가 아니니까 병원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더불어서 치료하지 않고 장시간 진행되었을 때 물론 그것은 폐렴과는 또 다른 맥락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폐렴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과 같은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 개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앵무새가 컨디션 난조를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하나예요. 수의사와 논의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진료가 가능한 수의사가 근처에 없는 경우나 또는 수의병원에 가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동해야 된다면 앵무새에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더운 곳과 시원한 곳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동물들, 다른 앵무새로부터 격리해주고 필요하다면 미리 수의사로부터 처방받아 놓은 항생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항생제 요법을 해주고 호흡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호흡을 돕기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준다거나 또는 정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지만 병원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에는 산소호흡기를 틀어주는 등의 방식의 지지요법 즉 서포티브 테라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현행법상 수의사가 관장하고 수의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천문에 제가 우답을 드린 게 아닌가 두려움이 되고요. 자,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면 지금 아재은 1980님 1980년생이신가요?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시는 것 같군요. 네, 아니면 아버님 나이신가요? 네,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면 첫 번째 습도와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조명을 조금 낮춰주고 먹이를 풍성하게 주고 만약에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 그 개체가 핸드피딩 되어서 손을 따르는 개체라고 하면 핸드피딩 포뮬러를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프리스타쿠스에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대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부스트업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서 앵무새가 살기 좋은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계절에 앵무새가 사는데 특별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로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딱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행동 풍부화적인 측면에서는 앵무새라고 하는 동물에게 다양한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행동 풍부화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비더스 퀄리티 커피 이벤트 당첨되어서 메타가스가 제법 쌀쌀하던데, 네. 맞습니다. 눈이 오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스팅을 틀어줍니다. 네. 저는 평균 겨울 온도가 23도에 습도 50%.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주십니다. 대복맘이 유명한 분이신가요? 혹시 이 안지은님이 대복맘이신가요? 네. 적외선 램프가 눈 신경이나 나쁜 작용이 이거는 딱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적외선 램프가 신경 쓰이거나 사실은 적외선 램프는 더 큰 문제는 수면을 방해한다는 데 있어요. 네, 수면을 방해한다. 그 붉은색이 계속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고 있는 데 갔다가 거기다가 빨간색 불을 켜보세요. 참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블랙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라이트를 이용해서 아예 방사되지 않는 붉은색, 적색광이 방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예 세라믹 램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형태의 램프들은 항상 다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심각한 화상으로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앵무류는 거의 모든 조류는 족부의 발 쪽에 연부 조직이 매우 얇아요. 그러면 화상을 입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침습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고 해당 조직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새장 안에 있는 새들에게 무언가 히팅을 해준다라고 하면 새장에 있는 새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히팅 면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중간에 의미 있는 수준의 차단, 배리어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철망 자체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종이라면 그런 것을 깨서 부상을 입는 상황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새가 외부로 나와서 그러한 발열체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십시오. 더불어 그 발열체가 새장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항상 철제 스프링으로 보호단치를 달아서 조리로 앵무새의 부리가 합선을 일으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자, 국내 새장은 가로가 넓은 새장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호흡기에 기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맞습니다. 호흡기는 기낭과 연결되어 있고 기낭은 대략 8, 9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낭의 역할은 비행하는 과정에서 조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멧을 쓰지 않고 시속 100km로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호흡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조류는 보통 시속 수십 킬로미터, 칼새 같은 경우에는 제비 같은 경우는 시속 300km에 가깝게 비행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공기를 충분히 폐로 빨아들여서 호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즉, 호흡의 전체적인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충, 즉 어떤 공기의 레저부아로서 역할하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몸을 가볍게 만들어서 비행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부력을 제공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피스타코스 미네랄과 렙톤 유산균을 같이 급여도 될 거예요. 네, 미네랄과 유산균을 같이 급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 그때로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아마존만한 중대형 앵무새는 펫으로 키운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케이지가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밖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1.5m, 80cm, 80cm, 즉 가로, 세로가 1.5m, 위아래가 80cm, 80cm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최소 1.2m, 예, 60cm, 60c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마지노선이고요. 권장되는 건 1.5, 0.8, 0.8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자, 유산균이 성조, 유조의 면역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나요? 이제 연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산균이 실제로 해당 종의 야생개체의 장내에서 살고 있는 균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네. 또는 그 유산균의 유용성, 건강상의 장내 세균총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충분한 수의 유산균이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그러한 조건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현존하는 모든 앵무새용 유산균은 야생에 있는 앵무새로부터 채취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네, 양계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유산균이 그러면 장내에 정착할 수 있는지, 장내에 정착해서 해당 종의 기본적인 어떤 그 거트 시스템, 장내 세균총을 로서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논문이 제가 아는 한 2024년 초반에 제가 검색했던 바로는 없습니다. 즉 학술적 측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중에 의학적, 수의학적 효용이 밝혀진 것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네, 만약에 새로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논문을 제지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먹이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먹입니다. 안 먹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네. 자, 환절기 이외에 매일같이 영양제를 먹이는 건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먹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어떤 질병,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여서 그 질병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냐 등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신에 다양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죠. 더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특정한 영양소의 흡수, 대사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왜 먹는지 고민하고 먹죠. 사람의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요. 내가 선원이에요. 신선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우주여행사예요. 신선한 야채를 먹거나 비타민을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영양제 형태로 보충합니다. 내가 큰 병을 앓았고 그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겠죠. 섭취할 수 있겠죠. 그건 단백질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미량원소, 즉 바이타민 계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특정한 비타민이나 특정한 미네랄의 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특별히 더 먹어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현재, 저는 아니지만, 저는 번식을 하지 않지만, 번식기 가서 알을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정한 영양제를 높은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종이 처한 상황, 또는 그 개체가 처한 상황, 그 개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총량, 그 개체의 성장 단계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헬창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 헬창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헬스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창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헬스, 즉 웨이트 트레이닝에 진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웨이트 트레이닝에 진심인 분들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먹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을 먹은 결과는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신장 사구체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네, 신부전으로 이어진다고요. 잠깐 죽는다고요. 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양제 만능주의는 조금 차치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영양제를 앞에 놓고 영양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영양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는 최소한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됩니까? 그 동물의 현재 건강 상태, 그 동물의 성장 단계, 그 동물이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 그 동물이 편식하지는 않는지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만약에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중대형종의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이 동물에게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것을 특정한 기간 동안 부가적으로 이른바 프리스크립션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육자로서의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특정한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전후에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번식기라든지 또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어린 개체라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개체 같은 경우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영양제를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아무 이유 없이 밥을 잘 먹고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다양하게 때려 넣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영양의 과다로 인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깃털이 자라지 않는 경우 모양이 이상하거나 색깔이 평소에 보던 색이 자라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보통 무슨 문제가 있는? 네, 자, 깃털은 뽑아낼 필요가 없고요. 깃털의 환우 과정에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새로 난 깃털에 이상이 있는 것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깃털 자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른바 휘쭈구리하게 자라다 마는 경우가 있고요. 자라났지만 스트레스 라인이라고 해서 깃털에 그 기촉이 있으면 거기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깃털의 색깔 자체가 이를테면 초록색이어야 되는 부위에 노란색이나 또는 분홍색은 없죠. 네, 붉은색 계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모낭, 하나만 그렇다라고 하면 모낭에 염증이 있는 경우들. 모낭염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운항염이 되는 거죠. 네. 운항염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운항에 상처를 입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우수, 깃털의 뿌리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뽑아주어야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제거할 때는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스트레스 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잔증일 수 있어요. 남아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환우철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영양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특정한 먹이만 편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펠렛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펠렛을 임의로 섞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요. 그것은 각각의 펠렛 사료가 가지고 있는 목적하는 바를 뭉개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잡탕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특정한 깃털에 초록색이할 부분에 붉은색 계통의 색깔이 침착되는 경우는 성장기에는 흔히 있는 일이고요. 다만 완전히 성장한 이후에 성체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저희 쪽에서는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 수치라든지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거의 다 제가 본 것 같은데, 환절기 시기에 앵무새와 야외 나들이를 가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앵무새와 야외 나들이를 가는 것은 특별히 반대하지 않지만 항상 안전과 관련하여서 2중 이상의 신경을 쓰시고 나가시면 되고 그것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너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보다는 가급적 따뜻하고 온화한 시간대에 나가시는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앵무새, 꼬리가 짧거나 체구가 작은 애들도 가로로 맞습니다. 무조건 앵무새는 가로로 긴장. 세로와 가로의 비율은 최소 2대1이 넘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3대1, 4대1, 5대1, 8대1까지 가면 좋고요. 단 높이가 충분히 높아서 비행하는 과정에서 비행 시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그 비행 과정에서의 낙하 문제를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자, 질문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앵성질 때 선풍기를 틀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자, 선풍기를 트고 싶으면 트세요. 그건 관계가 없는데 그 선풍기가 가는 바람이 전체 앵무새가 있는 케이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우면 앵무새가 선풍기가 있는 바람 쪽으로 올 수 있지만 추우면 그 선풍기의 바람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왜? 세장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세장 안에 있는 앵무새는 자신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각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앵무새가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선풍기를 절대로 켜서는 안 되겠죠. 날개가 부러져서 날개가 부러져서 따로 날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프시타쿠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곡을 중심으로 급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곡 100g당 약 4g 정도를 급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알곡 중심의 사료는 앵무새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특히 미량 원소 부분에 있어서 공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곡 중심으로 먹이는 경우에 이 영양제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저희가 항상 권장하는 것은 펠렛을 기반으로 한 그 펠렛은 이런저런 펠렛을 잡동사니를 갖다 다 섞는 게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종의 특정한 목적에 맞는 특정한 브랜드 또는 특정한 스테이지의 펠렛을 말합니다. 그 펠렛을 주신다는 전제하에 플러스 알파에서 싹틔운 씨앗, 채소, 과일 등을 그 종의 특성에 맞게 주셨다라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수입하고 저희가 판매하는 영양제지만 영양제 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왜? 펠렛 자체가 이미 그 그 스테이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자, 모란인데도 밤에 재우는 용도로 가로 1m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접입니다. 다만 이제 모란 같은 게 조금 유의하실 점은 아주 작은 종인데 큰 케이지를 주시면 나이트 플라이트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여전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 박사님, 초대형 매커우를, 저는 이제 초대형이란 말은 진짜 그냥 대형 매커라고 하는데, 대형 매커우를 자유비행이나 외부 활동 90% 이상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네요. 요거는, 이를테면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 90%고 10% 정도를 아파트에서 기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아니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면 아주 우수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다만 대형 매커우나 대형 코커트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레이트 데인을 기르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그 아파트가 50평 아니라 100평, 200평이라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종을 기르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시골로 가세요. 네, 정말로. 마당 한 200평 되고 네, 그런 잔디밭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앵무새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생각했을 때. 앵무새는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데 이웃이 못 견디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감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폐렴은 뭡니까? 결국은 어떠한 감염원이 폐로까지 침습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감염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체내에 있다 보면 호흡기 계통을 따라서 확장될 수 있죠. 물론 폐렴 구균과 같이 폐렴 감염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한 감염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대부분의 감염원들이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다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감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감기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를 유발한 특정한 균이 폐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감기에 걸려서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그것이 또한 폐렴을 유발하는 특정한 균이나 바이러스의 침범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한된 세정에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쿨존, 핫존의 개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다. 그냥 적당하게 긴팔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내 공간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햇빛이 직사로 들어오는 경우에 그 부분이 매우 더워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한의원에서는 잠이 솔솔 오는데 그거는 우리 몸이 크고 그러한 히팅을 하는 것은 작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몸이 제 키가 이만한데 저를 비추고 있는 전구의 직경이 2m라고 생각하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방 하나가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초대형 관련하여서는. 네, 그 방이 한 평짜리 학고방이냐 20평짜리 대형 룸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꼭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행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또 있지만 또 하나는 실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제약 때문이에요.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은 결국은 그처럼 지적 능력, 감정적 능력이 뛰어난 종에게 장기간 어떤 강제되었을 때 행동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앵무새 콧구멍에 있는 코딱지는 놔두세요. 네, 코딱지가 아닙니다. 네, 그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어느 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에 따라 다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비석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호흡을 통제하는 전체적인 호흡기 계통에 딸려있는 해부학적 조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참고로 비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칸 그라이에서 흔히 특정한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비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 있고 종을 좀 알려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해피페로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제가 듣기 위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마시고 캑캑거리는 건 사람을 치면 코 푸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물 마시고 캑캑거리는 건 물이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로 들어간지 모르지만 물을 주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 마시고 캑캑거린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하나는 물을 주는 방식, 즉 수전에 줬는지 아니면 똑똑 떨어지는 방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니플로 나온지 물을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개체가 물을 마시다가 물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개체가 연하 곤란일 수 있어요.
물을 삼키는, 음식물을 삼키는 걸 잘 못해서 사례가 들린 걸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킥킥거리는 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락토프리 유산균을 줘야 하는지, 유산균에 대해서는 제가 위쪽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무슨 제가 락토프리 유산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산균 자체는, 이건 지금 락토프리 유산균이건 락토프리 유산균이라 락토프리 요구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당을 제거한. 그래서 요구르트를 주고 싶으시다. 네, 그럼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산균 자체는 그냥 유산균 일반적으로 정제되는 거 주시는 데는 락토프리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펠렛이 이미 영양 균형이라 펠렛을 7% 이상 주고 있을 때 영양제를 추가로 급여하면 과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펠렛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펠렛이 양질의 특정한 종의 특정한 스테이지에 적합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주신다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던 영양제를 줄 필요가 없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진단이나 또는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골고루 먹이고 싶은데 생식을 골고루 안 먹으니까 영양제를 급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편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무엇을 먹는지 보시고 무엇을 먹는지에 근거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 형태로 보충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영양제는 잘 먹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펠렛을 먹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주제를 다시 잡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서 슬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일 때 이유식을 주로, 즉 핸드피딩을 하신다라. 1년 미만인데 왜 핸드피딩을 하고 있지? 그냥 문제가 심각한데요. 어떠한 정도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핸드피딩을 주된 먹이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핸드피딩은 영양분, 특히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 그리고 칼슘이 고농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후 1년 미만이라는 얘기는 일단 위닝이 끝났어야 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시점에서는 핸드피딩 포뮬러를 지금까지 주셔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 과잉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이고 가로 세장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앵무새는 세로 세장에서 더 활발하게 날고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로가 종이 무엇이고 세로 세상의 형태가 무엇인지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두 가지 조건에서 검토를 해보실 때, 이른바 서베이를 좀 연구를 해보실 때 이것이 과연 진실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질병 검사와 청소 끝내주게 해주고 야외 활동 시간이 따로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질병검사 하시고, 질병검사는 사실은 한 마리만 기르시고 다른 개체와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엔 더 필요는 없고요. PCR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청소 적절한 수준을 해주시면 되고요. 야외 활동 시간이 있다면, 네, 이 정도라면 영양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수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쪽 중소형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2, 3단 케이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행동학적으로 충분히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즉 충분한 자극을 주고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니렁님, 여러 펠렛을 주고 싶으면 섞지 않고 준다 가정했을 때 돌아가면서 주는 건 이러지 마세요. 여러 펠렛을 주고 싶은 마음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쓴 깃털 다니는 아인슈타인, 어디 갔나요, 그 책? 네, 깃털 다니는 아인슈타인 앵무새를 제가 15년 전에 이제 종합 전문서적으로 처음 쓰면서 펠렛 사료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역사를 했고, 다행히 한 1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펠렛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까운 것은 풍부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펠렛을 섞어 먹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물행동학자로서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보호자분들의 일종의 그 자기 위로예요. 네. 오히려 여러 가지 펠렛을 섞게 되면 그 각각의 펠렛이 목표로 하는 바를 뭉개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저는 판타지를 봐야 되는데 판타지, 로맨스, 멜로, 에로, 호러, 역사 이거저거 다 섞으면 뭐가 돼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펠렛을 주신다라고 하면 특정 펠렛을 주시고, 그 스테이지, 그 종에 맞는 특정한 펠렛을 주시고, 펠렛에서 얻고자 하는, 다양한 펠렛을 섞어서 얻고자 하는 이른바 행동 풍부화적인 성과는 거기서 내지 마시고 무엇을 하시라? 5가지, 10가지의 다양한 싹트온 씨앗, 다양한 5가지, 10가지의 채소, 다양한 베리류와 과일을 주시는 것으로
충족시켜주세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다양한 부가적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파스타라든지 뭐 이를테면 두부라든지 또는 치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는 방식으로 보충해 줄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뭐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의 효과를 얻는 데에는 분명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아, 네. 제 패턴은 안 바꿉니다. 전 저런 거 바꾸는 거 귀찮아합니다. 어차피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서. 네. 자, 질문들이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몇 가지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직 다 제가 읽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거는 한 가지 고품질 펠렛에 좋은 거, 네, 맞습니다. 피피페러님. I'm Groot 님이십니다. 저희 아이는 그린치 코뉴어인데 색상이 블루 시나몬이고요. 그런데 아성조 때 완전히 털색이 잿빛으로 변했었다가 털갈이 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괜찮은 상태인데 제가 정확하게 색깔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루 시나몬이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것인데 아성조 때 털색이 잿빛으로 변했다는 것이 처음에 어떤 색깔이 나왔다가 그 색깔이 빠지고 그레이 톤이 나왔다가 다시 나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레이 톤이 나왔다 이것이 변화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네, 뭐 피스타코스 이제 저희의 그 현지 뭐 본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관계사이자 본사인데 피스타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막간의 제품 홍보를 조금 하자면 브리더가 만드는 사료예요. 네, 그것도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브리더로 인정받는 부부가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의 탑 브리더들로부터 임상을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먹이셔도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앵무새 사료 브랜드를 수십 년 동안 싸우면서 그 중에서 철학적인 측면이나 또는 실질적인 측면, 특히 브리더들의 어떤 반응들을 꼼꼼히 살펴서 이 사료를 수입하게 되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기준으로 물론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상위권에 있는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투칸이 불법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예 막혀있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칸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뭐 투칸이 있고 투카넷이 있고 아라사리가 있는데 논사이테스는 개인이 현재 기준으로는 기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난주에 저희가 라방을 했던 것처럼 그 화이트 리스트와 관련된 야생생물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투칸의 상당한 부분 논사이테스들도 사육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와 최대한 협조하고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의 안구에 대한 연구가 있나?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만 조류의 그 시력에 또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아마 논문만 수백에서 10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구글 학술 검색에 가셔서 얼마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더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력을 잃은 개체의 케어를 어찌 해야 할런지요. 이거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곳에 먹이를 주고 동일한 곳에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가갈 때는 특정한 신호, 이를테면 클리커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적응시킬 수 있고요. 세상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사 시력을 잃었다. 그 다음에 초기 단계 먹이를 정확히 찾지 못하면 부리에다 먹이를 대주는 방식으로 해서 적응시키면 설사 시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큰 문제 없이 남아있는 여생을 비교적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추후 1급이나 다른 조류들을 개인이 기를 수 있도록 저희는 라이센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국조류연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국내에서 허용되는 좀 더 자유로운 성숙한 동물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병원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이미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면 조류의 경우 병원에 가는 것이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네.
안타까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시간 5분 동안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없는 주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좀 주변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셔서 50명, 100명, 200명, 1000명은 어렵겠지만 한 500명까지 가는 라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운영진을 통해서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또는 제대로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른바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질문에 항상 100% 만족스럽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할 때도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질문 많이 주신 해피페런님, 도한님, 그다음에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모르지만 안은진님이셨나요? 그런 분들께 특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한 그 개체는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네,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요. 그게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 뇌 쪽의 뇌병변 장애 또는 뇌암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들기는 하는데 저도 다른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예후는 매우 안 좋고요. 시신경증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댁내 행복,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더스 퀄리티.